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유괴 미수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유인 범죄가 증가했는데요. 2013년 84건이었던 수치가 2023년에는 204건으로 10년 새 2.5배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금전 요구를 목적으로 하던 과거와는 범죄 유형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 유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아동 유괴 범죄 수법과 양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범죄 심리학 박사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연구 전문가시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봉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매일같이 어린이 유괴 시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각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집을 갈 수 있게끔 뭐 선생님이 이렇게 조직을 짜준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유괴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되긴 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 측에서도 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타깝고 분노하고. 왜냐하면 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도구화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경찰들이 늘 좀 순찰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데 신고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정부 차원은 많은 시책이 왜 아이들에 대한 시책은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 등하교 시간이나 이럴 때 어떤 학생들에 대한 뭐 안전한 기가를 위한 활동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초등학생 유괴, 미수 소식을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빈번해지는 아동 유괴 사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손 변호사님은요? 네, 뭐 시청자분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자인 아동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연령대다 보니까 더 촘촘하고 세밀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 시대상에 따라서 우리 또 이제 토론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상당히 선진국형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착취, 그리고 그 소위 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약간 약탈자, 포식자,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게 와해되고 해체되는 속에서 사실은 가정 밖에서 아동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 교수님은요?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는 20세기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뭐 그때는 길거리에 아이는 많고 치안은 부실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괴는 뭐 사실 1980년대, 1990년대 이때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CCTV가 보급되고 또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지금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금 2010년 이후에 지금 통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대책이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다. 상당히 좀 더 불안해지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데 손민아 선생님 먼저 최근에 이 사건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유괴 미수 사건입니다. 세 차례나 유괴 시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2025년 8월 28일경이었습니다.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고요. 일단 피의자 3명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 3차례 시도를 하는데요. 네. 대부분 저학년,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저학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생 2명과 자영업자 1명, 평소에 친분이 있던 관계로 알려지고 있고요. 학교 근처를 배회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차에 탄 상황에서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3차례 접근을 했는데요. 이 남성들이 말을 거니까 초등학생들이 당연히 무서웠겠죠. 2명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 일부 초등학생 아예 무시하고 이제 가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집에 와서 이 학생들이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이제 학교에도 신고가 되고 이제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경찰은 오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이 차량 색깔을 좀 오인해서 진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흰색, 회색 부분을 좀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봤더니 실제 CCTV를 일부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부실한 어떤 발표가 났었던 상황이고 다 확인했더니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모습, 계획적으로 여러 번 시도한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대범죄로 수사를 했지만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으로도 알려져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미수 사건이긴 합니다. 손 변호사님께 하나만 확인하고 이들 피의자들은 피의자들입니다. 유괴를 시도를 했던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유괴를 시도했다는 것은 수사 결과 나왔나요? 일단 본인들 주장은 전날 술을 마시고 만나서 짬뽕을 먹고 장난을 쳤다. 아이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어서 재미삼아서 했던 것이지 실제 차에 태우거나 유괴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게 주요 요지였고 네. 이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이 영장실질 판사님도 고의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요. 네. 이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휴대전화 내용 분석해서 경찰에서는 이 관련된 계획성, 목적성, 고의성을 밝히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날에 술을 많이 먹어서 시도를 했다. 네, 염 교수님. 네.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보다 아까 이제 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이 80년대, 90년대 상당히 아동의 숫자가 많았던 그 시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2013년 이후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많아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도가 좀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통계가 3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대검찰청 자료고 이거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범위가 좀 좁혀지고요. 경찰청 자료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통계 수치가 많이 잡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 발생 건수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20년에 208건, 2021년에 239건, 그래서 2023년에 329건이었다가 지금 2024년에 302건으로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5년간 총 849건의 실체 약취 유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6세에서 12세 이하가 563건으로 약 42% 제일 많은 그런 피해 아동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나 6세에서 12세 아동들이 여기 범죄에 지금 가장 취약한 42%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통계는 이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또 288조의 추행 목적 약취유인, 또 289조 인신매매, 290조 상해치상, 291조 살인치사, 특가법상 제5조 2의 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다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병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 통계를 보면 2013년에 84건이었거든요. 이 지금 아동 약취유괴가. 근데 2023년에 보면 204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새 2.5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제 통계상으로도 상당히 늘어난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오인 신고가 많아졌다.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실제 그 신고 건수에 비해서 오인 신고가 뭐 한 20에서 40% 육박하고 있다. 신고 19건 중에 실제로 사건 처리한 신고가 4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경찰에서. 그래서 나머지 15건은 오인 신고가 12건이었고 허위 신고가 3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대문 사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대문 사건이 촉매제 역할을 했고 활성화 역할을 해서 이 소아기호증, 그러니까 소아 성애자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들의 왜곡된 욕구가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범행 잠재성이 활성화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사건이 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런 최근 사건들로 인해서 더 이제 민감하게 느껴져서 아까 말했듯이 신고 자체도 늘어난 경향도 있고요. 아니 그럼 교수님 이걸 다 오인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 시도가 있었는데 뭐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또는 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오인으로 분류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 뭐 경계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오인 그 자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수에 그쳤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난을 해본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후에 그 원인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마치 좀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마치 오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오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의 이런 권리 침해나 아동에 대한 폭행, 아동에 대한 위계 이런 아동의 해를 끼치는 행동들의 집합체의 징후다. 예. 저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간단히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 변호사님 아동 유괴 수법도 다양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유괴 수법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또 신종 수법 어떤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아이들은 뭐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동의 특성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괴 수법이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는 게 이 아동 청소년 유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 전통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걸 못 줍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좀 같이 찾아주겠니?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거죠. 맛있는 거 사줄게, 사탕 사줄게, 우리 집에 가면 뭐가 있는데 햄버거 사줄게, 올래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그 친분 관계를 악용하는 거죠. 엄마가 너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삼촌 좀 따라가면 엄마가 시켰어. 할머니가 데리고 못 오셔가지고 저기 계신데 너 데리고 오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너의 누구의 친구다, 사촌이다, 뭐 삼촌이다 이렇게 속여서 데려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이제 신종 수법 같은 경우는 보통 SNS나 이제 여러 가지 채팅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쓰는 거죠. 갖가지 목적. 주로 이제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유인하고 특히 애정 결핍이나 혼자 있는 아이들을 타겟팅 삼아서 어른이 있는 곳으로까지 오게 하는 방식들을 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쉽게 유인되고 쉽게 속고 쉽게 동정심이 생기는 연령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통적인 수법, 새로운 수법 모든 것을 다 총체해서 한 아이를 속이고자 하면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속인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손 변호사께서 설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그 아동 위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이미지 이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적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동 위계다 이러면 보통 뭐 이런 험상궂은 범죄자가 낯선 사람이 아동을 강제로 납치를 한다. 이게 이제 아동 위계의 전형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위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그 이런 호의에 어떻게 생각하면 속아 넘어가서 자발적으로 쫓아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아동들의 경우는 이런 이 낯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 면식범, 동네 주민 이런 사람들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니까 경계심을 풀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낯선 사람이 강제적으로 한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면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호의를 베풀고 환심을 사서 아동을 꼬여간다. 이런 어떤 실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봉주 교수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데 오늘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 교수님. 네. 방금 전에 이제 손정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SNS 그러니까 네. 딥페이크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이른바 신종수법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뭐 우리나라 아이돌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뭐 연예인 매니저라든지 기획사 소속이다 직원인 척 사칭을 하면서 길거리 캐스팅을 한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유행하는 굿즈를 주면서 실제로 그 굿즈를 받으면 무슨 모 회사에서 굿즈를 줬다라고 하면 실제 직원으로 아이들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하고 또 남자 아이들에게는 뭐 최신 장난감, 뭐 게임기, 뭐 경쟁심을 자극하는 놀이 같은 것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그 메신저나 게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친분을 미리 쌓습니다. 이걸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SNS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만나자라고 실제로 오프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약치 유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뭐 또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인데 AI 딥페이크를 통해서 부모의 음성이나 영상을 이제 학습한 내용으로 이게 구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부모의 음성이나 영상을 보내서 특정 장소로 나와라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수법도 해외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아니지만 이 AI 딥페이크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그 유사 그런 모방 범죄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친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이용하고 앞서 이제 이봉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유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데 영 교수님. 네. 특히 유괴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 그 아이들은 방어 기제가 사실은 약해요. 굉장히 약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를 들어 뭐 애완동물 잃어버렸는데 뭐 길 같이 찾아줄래? 라고 호기심을 자극한단 말이죠. 너 참 예쁘구나 착하구나 이것 좀 옮기는 거 같이 도와줄래? 아니면 길 찾는 거 좀 도와줄래? 라고 하면 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이들에게는요. 이 동기부여가 되는 이 수법의 이제 병합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유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하지 말아라는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독립된 인격자로 인정을 못 받던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제 우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어 기제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한 유괴범의 사례가 있는데 차 밑에 이제 트렁크 속에 햄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허리를 다쳐서 꺼낼 수가 없어. 네가 똘똘해 보이니까 한번 봐줄래? 라고 이제 유인을 한 다음에 부탁해가지고 차에 밀어넣는 수법으로 유괴를 했는데 심지어 3번이나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동 유괴에 대해서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호감을 표시하고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착한 아이 신드롬을 자극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의 어린이 유괴 예방기구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동 유괴에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한 몇 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질문하신 네.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짧으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3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35초면 아까 말했듯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동정심, 그러니까 호감을 표시하고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착한 아이 신드롬의 그런 수법을 사용하면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일단은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성범죄 목적의 유괴가 4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부모 원한이나 채무 관계에 따른 보복, 협박의 수단으로 납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해외 사례긴 한데 아직까지 국내 사례까지는 저도 확실히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못하는데 예. 장기 매매 등 국제 범죄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보도도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럼 결국은 성범죄의 목적이 굉장히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모와의 보복이라든지 원한 관계면 당연히 아이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장기 비매도 당연히 생명을 뭐 희생하는 그런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초강력 범죄네요. 그렇죠. 초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손미라 선생님 방금 전에는 이제 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동 유괴 범죄의 다른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실제 사건을 보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들이 추가적으로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례상 표현하는 표현은 중대 결합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취유인까지가 아니라 나아가서 강간 살인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들이 결부된다라든가 아동학대 치사가 결부된다라든가 실제 이 성범죄나 인질강도 사건으로 변모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동 유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놈 목소리의 이영호 군 사건도 결국은 아이를 살해하고 결국 범인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고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도 언니한테 재밌는 거 있어 보여줄게라고 유괴한 이후에 살해하고 그 부모에게 금전을 탈취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고요. 예. 우리 영화 속에서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동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만큼 사실 금품 요구, 강도 사건으로 변질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래에는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위인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아동 성범죄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게 2007년도 안양 성폭력 사건인데요. 2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었고 나이도 다 저학년이었던 사건이었는데 네. 그때도 아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해서 결국 성범죄한 이후에 발각될까 봐 살해까지 했던 사건이었고요. 최근에는 아니지만 나주 성폭력 사건, 살인 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에 혼자 있는 아이를 아예 납치하는 수법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제도 발전은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아동 유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 성범죄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성추행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추행 행위를 하면 유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괴 사건에서는 예. 아까 보신 서대문 사건에서도 우선 저희 재미 삼아서 술 먹고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예요 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피해자인 아동 관점에서 보면 아동 유괴 사건이고 충분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성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법에는 목적을 기재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데 대표적으로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착취, 장기 적출, 국외 이송, 재물 취득, 살해 목적. 이렇게 목적이 부과되면 훨씬 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교수님, 저희들은 이제 유괴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약취 또 유괴를 통해서 아이의 부모에게 이제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새로운 신종수법, 신종도 범행의 사례는 아까 연 교수님 말씀하신 40%가 성범죄와 연결된다. 이건 더 심리적으로 아예 이 성범죄를 노리고 유괴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이전에 유괴 사건은 대부분 재산이라든지 금품을 노리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재산이라든지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예. 성범죄 대상으로 유인 약취한다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게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아동 성착취물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문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가 아동을 이런 성범죄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런 이 어떤 그 성과 관련된 장면이라든지 이런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뭐 그루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동 자체가 이런 성범죄의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위계를 통해서 아동을 그런 식으로 범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성착취물 확산,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이런 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이 교수님 말씀대로 초흉악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저항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괴를 해서 성착취를 하고 성추행을 한다. 연 교수님 이 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일단은 범행 동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동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범죄 뭐 4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는 또 뭐 이제 경각심 없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서대문 사건 같은 경우도 피의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재미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물론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봐야 되지만 재미로 할 일입니까? 재미가 네. 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재미나 장난 이런 것들로 뭐 쾌감이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발물 설치 협박 그 범죄들을 보면 어떤 내가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도 작용할 수 있고 또는 뭐 약자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슈가 되자 이제 모방 범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미 잠재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겠다는 동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기 부여가 돼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괴담으로 떠도는 얘기긴 한데 유괴 시도 뒤에 이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크웹에 공유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 괴담이 돌았어요. 음모론의 일종이긴 한데 경찰에서는 이 사안을 조사를 했고 지금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엠번방 그럼요. 사건을 비롯한 네. 그래서 충분히 결합 범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그 판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40%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검찰 경찰 통계에서 지금 범행 원인까지 분석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범죄들의 판결 내용들을 보고 거기서 유추를 해가지고 성범죄가 많다라고 하는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좀 조사라든지 대응책 마련을 네.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 통계도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선 변호사님, 아동 유괴 범죄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아까 말한 목적을 가지고 또 성범죄나 뭐 치사, 살인, 상해 이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형도 가능하게 법정형은 매우 중대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이 약치 유인 인신 매매와 관련해서는 특히 목적이 있었을 때 더 가중 처벌합니다. 근데 약치 유인 정도만에서 그치고 추가 범죄로 나가지 않았을 때 양형 기준이 좀 다소 낮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비판이 대상이 있거든요. 양형 기준상 약치 유인 이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대폭 놀려야 된다. 이건 집행유예가 가능한 그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 집행유예로 많이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 목적으로 데리고 왔지만 미수에 그쳤고 단순 유괴로만 기소가 됐을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 그 의사를 꺾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는 잠깐만요. 것이고요. 유괴를 했는데 집행유예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괴를 하고 나아가서 성범죄를 한다거나 뭐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CTV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사라지면 즉시 신고해서 아이를 구출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추가 범죄에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벌금형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것은 아동보호 관점에서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판례가 많고 그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형 기준이 재물치독으로 아이를 유괴했을 때도 기본 양형이 4년에서 6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걸 네. 굉장히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살해 목적인 경우에도 기본 양형이 징역 6년에서 9년입니다. 물론 살인 행각은 하지 않았지만 애 죽이려고 데리고 온 사건이 징역 6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판례에서는 고의성, 계획적, 반복성, 목적성을 요구하다 보니 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목적이야 사실은 밝히기 어려운 한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성년자 약치 유인은 단순히 뭐 아이를 강제로 끌고 와서만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인데 제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보호하지 내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는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양형 기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양형 기준이 그 범죄의 실체나 아동에 대한 해악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제 판단에는 상당히 낮게 정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심각함의 정도를 그렇게 그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동에 대한 어떤 그 이 관계나 아동에 대한 어떤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또 아동에 대한 어떤 그 이 정책은 그 우리 사회가 대부분 가족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이 돌보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아동은 가족이 보호하고 가족이 해결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보호는 사실은 가족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고 거기에는 정부나 법적인 보호가 상당히 더 강화가 돼서 그거를 현대 사회에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가정의 역할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주로 가족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양형 기준 같은 거는 특히 아동 유괴라든지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무관용의 원칙 이런 것이 좀 적용이 돼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메시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또 이런 범죄는 섣불리 시행해서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 응징이 엄청나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좀 그 예. 퍼져서 적어도 아동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이런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봉주 교수님께서 서대문구에서 지금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될 수 있는데 영 교수님 네. 실제 우리가 이 좀 솜방망이 아니냐 유괴 네. 미수범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이 유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악할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우가 어떤지 또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지 이게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 사례를 좀 보면요, 연방법하고 주법 모두에 미성년자 납치와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그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이 납치 미수에 대해서 30년형까지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올 7월에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죠. 예. 그리고 올해 1월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가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고 했던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례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2월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면서 8세 여아 소매를 잡아 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법원이 같은 해 10월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동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자 선고이긴 저는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건 당시 보호자와 동행해서 약치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형을 낮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동 대상 이 범죄는 본보기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 선진국들도 모두 다 이 아동 약치 유인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하게 미수에 그쳤더라도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강력 범죄로 이어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범죄 이후에 가족들이 받는 또 사회가 받는 충격과 트라우마는 엄청나거든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트라우마가 옵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일부 피해자들의 범행이 일종의 노예로 여겨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형량에서 지금 아까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처벌을 미약하게 받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미수에 그치면 이거는 그럼 이거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서도 이 사안의 맥락과 중요성을 보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가족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교수님, 우리 사회 이제 아동 관련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유치원생 때부터 아까도 보면 6세에서 12세니까 대체로 그 연령대입니다.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은 받고 있어요. 나가서 낯선 사람 조심해. 그런데 아동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어린이들이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어린이가 최초 방어 기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유괴를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기준이 어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동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때 낯선 사람을 멀리해라, 낯선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괴 사건의 상당 부분은 면식범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이라는 것도 모 방송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상정하는 낯선 사람은 아동들이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얼굴에 칼자국이 있거나 험상궂게 생겼거나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거나 이런 사람은 낯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절한 사람, 웃는 사람, 여성, 옷을 깨끗하게 잘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고 뭔가 호감이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실제 유괴 사건의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범죄와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범죄자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아동들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는 거의 이미지도 사실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보다 소상하게 아동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
이걸 길러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1차 방어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1차 방어선에 대해서는 이따 2부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고 염 교수님 한 놀라운 이야기가 네. 유괴범들이 특히 노리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습범들은 놀이터에 여러 아이들이 있어도 범행 대상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통계예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는데 이 이후에 통계가 없으니까 이 통계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낸 통계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 가해자가 면식범인 사건이 59.2%다. 이 아동 약취 유인 범죄가요. 비면식범에 비해서 훨씬 비면식범이 약 40%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면식범 아는 사람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웃이나 뭐 집 근처 상점, 학원 종사자 등 그런 면식범들의 소행이 60%나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면식범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 경계가 그냥 풀어지는 거죠. 경계가 너무 쉽게 풀어주고 순순히 따라가는 모습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한 프로그램에서 이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면식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부르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예. 이미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아니고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같이 참여해서 실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들 동의 받아서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뭐 장난감을 준다, 엄마가 다쳤다, 뭐 이런 식의 유인들을 했더니 아이들이 따라가나? 근데 많이 따라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대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아는 사람이 했더니 그건 거의 뭐 이 100%라고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이지만 정말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장 취약한 그런 아이들의 이 방어 기제를 노리는데 이 면식범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범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죠. 예. 소면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을 다 낯설게 봐야 되나요? 그냥 엄마 아빠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이들에게 모든 어른들이 또는 모든 뭐 친구들 뭐 언니 오빠들 다 낯설고 무섭고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난감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있다라고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타겟이 되는 아이들이 착해 보이는 아이. 순해 보이는 아이, 수능적인 아이, 어른들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생인 아이들이 또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애정결핍인 아이들이 좀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많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주변의 어른들의 보호자가 좀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타겟을 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에게는 의도 없이 또는 대가 없이 이렇게 잘해주는 어른들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일하시냐고 바쁘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아이들도 대화를 잘 안 해주고 이런 점들이 참 어려워서 결국은 이 유괴 예방은 사회 전반이 움직여야 됩니다. 누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게 범죄 대상으로 타겟팅되는 또 하나의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놀이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범죄 대상으로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있는 지원 체계와의 연결고리가 좀 느슨해 보이는 아동,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홀로 있다든지 조금 자존감도 낮다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든지 의존적이라든지 이런 아동을 또 타겟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동의 자존감을 키우고 또 이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망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아동 유괴, 변화하는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한국 가면 참 안전하다.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어디에 물건을 놔둬도 누구 가져가는 사람 없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자 2000년대 이후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치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아동 유괴가 증가하는 이유,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제 뭐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또 유아 조기 교육에 따른 가정과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안 자체는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안전은 이제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학원 셔틀로 오고 가고 밖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저녁 식사까지 해결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계속 밖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사실은 말해서 방임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방치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범죄에 노출된 타겟에 딱 표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범죄 양상이 보면 이제 물리적인 우리가 4대 5대 폭력, 뭐 강력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살인, 강도, 뭐 무슨 성범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범죄가 뭐냐면 사기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이 효용 가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입을 하는 그 과정보다는 산출되는 결과값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사기 범죄는 예를 들어 뭐 코인 사기라든지 이런 사기를 하면은 사실 잡힐 확률도 굉장히 적어지는데 범죄 수익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아동 범죄도 양상이 바뀐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아이들의 몸값을 노리는 범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이들은 아까 범죄에 노출되고 방어 기제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약점들을 노려서 범행 대상으로 삼는데, 이 범행 대상에게 행하는 범죄는 다른 양상. 그러니까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더 손쉬운 거죠. 왜냐, 아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또 아는 사람에게 노출된다든지 또는 이제 부모를 빌어서 부모가 병원에 있다라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속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또한 다른 강력범죄 대상으로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손 변호사님,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아졌다. 왜? 부모가 또 아이가 1차적이라면 아까 이제 이봉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범죄에 방어할 수 있는, 그다음 2차적인 건 부모인데 부모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부모는 맞벌이 부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가 되죠.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 집에 일찍 와도 6시, 7시에 오는 것 굉장히 빠듯하고 7, 8시, 9시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들 초등학교 1시, 2시,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또 학원 뺑뺑이 돌리는데 학교에서 학원 가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고 하는 이동 동선에 어른 없이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집에 엄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쫓아다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과 같이 꼭 아이들의 동선에 부모가 대동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도 혼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피하지 못하고 죽거나 혼자 있다 성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아동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보호시설이라든가
한다든가 이동에 있어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야 되는데 조금씩 점진해서 이런 공적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동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들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추세죠. 원래는 미국에서는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아이가 죽어요. 혼자 있다가 그럼 아동학대로 부모는 처벌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7살, 8살 아이가 혼자 있어도 그 자체로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 숙제하고 배달 음식 먹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런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적 안정망 필요하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는데 해외에는 이런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제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더불어서 지역사회가 아동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보호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보호나 돌봄 기능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그리고 지역의 지역사회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가정 이 어떻게 보면 연합해서 촘촘히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장치를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예.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아이를 사실은 어느 순간에도 혼자 두지 않는다. 원칙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방어선은 자기 보호 가르친다. 뭐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돌봄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과 학교와 가족 여기에 이동하는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이런 거를 또 지역사회와 경찰이 같이 보호하고 촘촘히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 저녁 돌봄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교육, 뭐 사교육에서 집 이렇게 그 이동하는 시간에 이 대상이 취약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어느 경로를 가는 게 안전하다는 안전 경로를 만들어서 그 세이프티 라우트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아동들이 갈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그다음에 아동들을 집단으로 또 움직일 수 있게 집단으로 하교하거나 집단으로 하는 뭐 이런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낀 공백 돌봄 보호의 공백을 지역사회와 정부와 가족이 같이 메꾸는 학교가 이런 노력이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경로 이걸 충분히 해외의 경우에는 또 확보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염 교수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주변 상점들에 보면 뭐 편의점 같은 곳에도 아동 안전 문방구 같은 곳에서도 어린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이제 셉테드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개선을 하는 거죠.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가 또는 비행이 나타날 만한 그런 공간들을 좀 도색을 밝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곳곳에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곳곳에 전봇대를 하나씩 설치하는데 그 전봇대에 비상벨들을 설치해요. 그래서 내가 막 예를 들어 범죄 피해를 받다가 1번 가서 1번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거죠. 1번 벨 쪽으로. 이런 식의 이제 물리적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법인데 거기에 또 보면 이제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당할 때 그쪽으로 빨리 일단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서 바로 또 보호 조치를 해주고 또 경찰에게 신고하는 이런 역할을 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셉테드의 개념, 범죄 예방 디자인의 개념도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리적 대응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호신용 배를 서울시에서 뭐 지급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말씀 주시는 거 제가 머리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초등 안심벨이라는 것이 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이 안심벨을 들고 다니다가 울리게 되면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큰 소리도 나고 뭐 GPS를 통해서 신고가 되는 기능까지 뭐 같이 이제 적용이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GPS 장치까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범죄 피해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그런 GPS 장치까지 같이 다 지급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 상황에서 호루라기를 크게 불면 사람들이 주목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단 낫겠죠. 당연히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급한 대응책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뭐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교육 항상 많이 했고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최근에 이런 사건으로 아이들은 위치 추적기와 호신용품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무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실제 유괴 사례에서 강제로 끌고 간 게 25% 정도로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따라가게 한 경우가 75%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낯선 사람의 개념이 무엇이냐. 아이들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우린 정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으로 보는데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아까 실험 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한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보면 만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 악당상을 낯선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상 안 좋고 막 얼굴에 상처 났고 옷이 더럽고 예.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무서운 표정을 짓는 그런 사람들 흉악하게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착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밝고 깨끗한 복장을 갖춘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젊고 예쁜 여성 뭐 젊고 예쁜 남성 이런 사람들은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피해자 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해자잖아요. 주 피해자니까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근시안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속고 따라가고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당한 그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를 이제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CCTV 더 설치하면 되고 방금 예. 비상벨 주면 좋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호신벨도 사용을 하고 또 호루라기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CCTV까지 확인하고 제가 이봉주 교수님을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CCTV 이야기를 해서 손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 능동이용 뭐 CCTV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CC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이야기했던 미수가 된 사건이긴 하지만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나중에 CCTV 확인했다고 하니까 근데 학교나 지역마다 이 CCTV 설치된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아닌 곳은 어찌됐든 범죄자가 중대 범죄를 야기하기 위해서 납치를 계획했더라면 사각지대에서 벌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은 CCTV를 촘촘하게 배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는데 살펴봤더니 서울 강남과 중구만 해도 한 9대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각각 시, 군별로 CCTV 설치 횟수나 장소들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중도 교육법에서 이런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이나 또는 조례로 이제 규정하다 보니까 각 시 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만들다 보니 이런 횟수나 이 설치의 어떤 빈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CCTV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안전관리 대책보다는 가속 단속하려고 CCTV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시도 조례로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다 보니까 뒷선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현재는 어린이집 내부 아니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가면은 이제 정문, 후문 뭐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게 CCTV를 좀 설치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유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CCTV를 적게 설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호신벨
CCTV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의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자기 방어력도 키우고 호신벨, CCTV 이런 게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자칫 이것이 유괴에 넘어가는 아동의 탓으로 이게 우리가 돌릴 수도 있는 이런 맹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도 넘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관점을 또 달리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런 유괴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개선도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 예. 즉 그 말은 제 판단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권리를 약간은 경시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엄연한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다. 그래서 그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그 어떤 위상을 존중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있으면 감히 아동을 이렇게 얕잡아보고 착취적인 대상으로 보고 범죄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게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동을 교육시키고 아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 성인들의 어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 아동 권리, 인식 이런 것도 차제에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좀 필요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염 교수님 네. 일단은 요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네. 유괴 사건이 계속 잇따르니까 정부도 상당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찰이 내놓은 대책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눈에 띄면 적극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요. 특히나 등하교 시간대 중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하교 시간에 가장 위험합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가 제일 이 납치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시간대를 취약 시간으로 보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미성년자 관련한 이제 112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경찰 코드가 4개가 있거든요. 즉시 출동 코드가. 근데 이 중에서 코드 1 이상으로 상향 대응할 겁니다. 이건 코드가 낮을수록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코드 0과 하나가 높은 건데 코드 0와 코드 1으로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해서 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이었죠. 그때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경찰에서 기동 순찰대를 창설했거든요. 기존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경력 5만 5천 명을 동원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이 경력을 통해서 예방 활동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출동하겠다. 그래도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검찰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손 변호사님? 네, 다행히 이제 아동 약취 유인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라. 그리고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해라. 전자발찌 적극적으로 부착시키고 관련해서 고의나 동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유괴범죄를 아동학대로 적용해서 더 엄중히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유괴범죄의 범죄자들도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라. 이렇게 검찰도 강력 방침을 대책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아동 유괴는 특히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봉주 교수께서도 1차 방어는 어린이, 또 어린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인식을 하는지 또 부모는 어떤 인식을 하는지도 강조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이 생각하는 아동 유괴 예방 대책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인지 각각 1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보호입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을 했는데 물론 아동이 만 19세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7, 8살 미만의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도록 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적어도 공백이 없어야 될 것 같고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 자체로 방임과 유기로 봐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다 아까 이제 이 아프리카 격언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꼭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아이들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염 교수님. 네, 최근 아까 제가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에 대한 대응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소셜 미디어에 자녀 신원을 공개하거나 이런 등하교 패턴을 이제 그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범죄에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의 등하교 패턴 신원은 절대 SNS에 노출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오프라인 만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온라인 활동을 부모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른은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응급 상황이라면 어른을 찾겠죠. 이런 교육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뭐 내가 아파서 못 걸어 이런 얘기를 하면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아니면 112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 공세 이런 건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교육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SPO나 학교 보안관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방 활동과 순찰 능력의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 부모님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초청하셔가지고 예. 이런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봉주 교수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와 돌봄 체계를 지금보다는 훨씬 촘촘하게 강화되게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 위계와 같은 범죄 발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는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정부, 지역사회, 사법체계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괴 범죄, 특히 아동 유괴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사회에 더 병폐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아이들을 지켜야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